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증시라는 것이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이 끝날만 하니까 이제 이란 문제가 또 터지게 되죠. 오늘은 이란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일단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쭉 나열해 드리면 지난 2019년도 12월 24일이었죠.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핵의 완전한 포기를 포함한 평화의 메시지를 준비 중이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7일 이라크의 그 키르쿠크 미군 주둔지에 미사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1명이 사망하고 미군 4명이 중경상을 입게 되죠. 29일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 시아파 조직인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소액으로 단정을 하고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진영을 공격을 하게 되죠. 25명이 사망을 하는 등 모두 52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30일 날에는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즉각 성명을 내고 이건 우리들의 소행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걸 항의하기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하게 되죠. 1월 2일 미국은 대사관 주변의 시위를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그 배후에 솔레이마니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무인 드론 리퍼를 통해서 그를 제거합니다. 이란에서는 피해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개양되고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미국에게 복수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되죠. 1월 8일 미군 기지에 대한 그 이란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공격 이후 이란은 즉시 미국인 80여 명이 사살되었다라고 발표를 하죠. 하지만 그 다음날 1월 9일 트럼프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미국인 피해는 없고 이란은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수일 동안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이 솔레이마니를 공격했던 닌자 폭탄, 진짜 폭탄의 개념을 완전히 바뀐 무기더군요. 이 닌자 폭탄에는 탄두조차 없습니다. 폭발이 없다는 얘기인데 폭발이 없다 보니까 민간인의 피해는 이론적으로 거의 없고 오로지 표적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6개의 칼날이 튀어나와서 표적을 난도질하거든요. 실제로 차량에 투하되었던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유리창도 멀쩡하고 웨이퍼도 그대로 있고 아주 그대로예요. 같은 승용차에 탑승했던 민간인 운전자는 멀쩡하고 뒷자리에 앉은 표적만 죽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이번 작전을 참모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강행을 주장했다고들 하고요. 또 어떤 기사를 보면 트럼프가 반대했음에도 주변에서 트럼프를 계속 자극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트럼프를 겪어본 결과 이 참모들이 말렸음에도 밀어붙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기피한다기보다는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항행의 자유작전도 거부했었죠. 엄청난 승조원을 싣고 그 먼 곳까지 가서 누구를 지켜주려는 것이냐, 누구 돈으로 라면서 반대를 했었고요. 이 사우디 유전이 공격당했을 때도 주변 참모들은 우방에 대한 복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지만 사우디가 당했으면 사우디가 복수를 해야지, 내 팔 내가 흔들어야지, 왜 우리가 우리 돈으로 복수를 하냐 라면서 반대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돈만 밝히는 수전노 같은 느낌을 준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잔인한 정치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 미국 무인 드론이 피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보복을 강권했지만 트럼프는 무인 드론기 하나 격추됐다고 해서 수백 명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 아니냐라면서 이미 출격 중인 공격기들을 다시 회항하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트럼프는 내부적으로 강한 비판에 직면했어야 됐었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불만을 강하게 표현을 했었고요.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미국 드론 격추에 대한 보복 공격을 철회한 대통령의 신중한 대응이 오히려 이란에게는 미국을 나약하게 보이도록 했다라면서 비판을 했었죠. 그랬던 사람이 왜 드론을 이용해서 이란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을 토막냈을까요? 이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미국은 누구로부터 선제 공격을 받게 된다면 즉각 보복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근데 국제법상 대사관에 대한 공격은 본토를 공격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게다가 지난 2012년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벵가지 사태 때 리비아 무장 시위대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 대사를 비롯해서 직원 3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중압감과 함께 상대에 대해서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몇 개의 의문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미국이 공격당했던 그 키르쿠크라는 지역은요, 수니파가 우세한 진영입니다. 여기에 시아파 무장 세력이 무기를 들고 활보한다? 글쎄요, 시아파 수니파가 둘 다 무슬림은 맞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싫어합니다. 완전 앙숙관계예요. 미사일이라면 일반적으로 몸에 숨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닌데 바그다드에서도 북동쪽으로 230여 킬로나 떨어진 곳으로 뭘로 운반을 했을까요? 미군 차량의 지원이 아니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말이죠. 둘째, 로하니의 최근 행적과 사건의 전개 방향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 이브에 매우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어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직접 중대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란의 원자력청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란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보증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산 로하니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친서방 인사였습니다. 이란의 경제 제재를 어떻게든 풀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 직전 이 수정본을 만지작거리던 중에 이란의 대통령도 모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로하니가 뒤로는 미국을 공격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그린존에 수천 명의 시위대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미국 대사관이요, 말 그대로 그린존 중앙부에 있습니다. 철통 같은 보안이 생명인 것이죠. 몸에 폭탄을 두른 테러리스트가 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몸수색은 기본인 곳입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그것도 성난 시위대가 얼굴부터 다를 텐데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곳을 모두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다? 그냥 그렇다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죠. 하지만 시위는 하루 만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린존을 통과했을까요? 성난 시위대의 존재를 부인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그린존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됐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스스로 통과시켜주기 전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미국의 대사관이 공격당했다는 점 때문에 결국 솔레이마니에 대한 표적살인의 정당성이 되고 맙니다. 자, 네 번째. 그럼 왜 하필이면 솔레이마니였을까요? 그가 범시아파를 결집시킨 인물인 건 맞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에 매우 껄끄러운 존재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솔레이마니는요, 9.11 테러를 일으킨 수니 과격단체 알카에다를 소탕하는 데 미국과 같이 협력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6년도에는 이라크 민병대에게 바그다드 내의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직접 내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국과 함께 IS 격퇴 작전을 함께 수행했어요. 미국에게 훨씬 더 공격적인 인사가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나마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솔레이마니가 표적이 되었을까요? 다섯 번째, 어째서 이란은 공격하기 전에 미리 공격 장소를 알려줬을까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인은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나 여기 때릴 거야 라고 공격 장소를 통보해 줬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전쟁이 약속 대련처럼 하는 건가요? 자, 의문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산 로하니가 그의 경쟁자였던 아흐마드네자드를 이기고 이란의 대통령이 막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동의 긴장이 곧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그는 전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포괄적 핵 협상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됩니다. 그 때문에 중동에는 긴장이 한때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러면 좋아질까요? 이 세상이 정말 좋아질까요?
평범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하고 지정학적인 정치 논리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기축통화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조금 철진한 재래식 무기의 소모를 위해서 약간의 긴장과 대립의 환경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악역을 도맡아줄 나라가 지역별로 하나씩은 필요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북한이라는 괴물이 있고 그 괴물로부터 지켜줄 테니 무기를 사라 혹은 달러를 써라 혹은 보비를 더 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북한이 없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굳이 우리가 달러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무기 사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런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라는 괴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괴물 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민식 선생님 정도의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괴물도 하는 거예요. 저처럼 순박한 표정으로는 사실은 악역을 맡을 수가 없어요. 미국은 지금까지 이란과의 포괄적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는 허울만 있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 이란에는 핵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없고 핵도 없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미국은 막무가내였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야 웃기지만 너희는 분명 몰래 핵을 만들고 있어 라면서 서방 6개국과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이런 행동들은 뭡니까?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덜컥 이란의 대통령이 내가 직접 보장할 테다. 서방 6개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풀겠다는 기존의 약속을 지키라라는 내용의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란이 그동안 해왔던 악역을 그만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으르렁대는 괴물이 없다면 중동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보호가 필요 없어집니다. 당연히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도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란 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솔레이마니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도 이란에는 반정부 시위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좀 더 격렬해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 지난 11월 16일이었죠. 5일간 인터넷이 끊어지고 무려 1,500명 정도의 시위대가 강경 진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매체마다 사망자 추정이 좀 달라요. 어떤 데는 600명이라고 그런 매체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늘 그렇잖아요. 일단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 아무리 강경한 철권 정치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카다피라든지 이런 많이 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산 로하니는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기 대선까지 가지도 못하고 실각할 위험에 빠졌었어요.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하메네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과 대립 노선을 취하면서 국민 경제가 거의 파탄 지경에 오게 됐어요. 너무 인플레가 심해서 지금 토만이라는 화폐로 바꿔 쓰고 있을 정도거든요. 국민들은 하메네이에 대해서도 이제 슬쩍 불만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레이마니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아주 젊은 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기가 매우 높은 인물이었어요. 시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지난 2018년도 설문조사 업체 이란폴 그리고 메릴랜드 대학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무려 83%, 이거 8.3% 아닙니다. 83%의 인기도를 기록하면서 이란 내에서는 정말 가장 인기 있는 인사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 말은 솔레이마니가 하산 로하니는 물론이고 아야톨라 하메네이에게도 매우 껄끄러운 최대 정적이었다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말이죠. 게다가 솔레이마니가 곧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어요.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이란은 이번 쇼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얻은 겁니다. 첫 번째가 차도살인이죠. 적의 칼을 빌어서 최대 정적을 제거했어요.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반정부 시위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가의 동향이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유가는 급락했고 주가는 올랐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거 다시 재발될 수 있어. 국지전 시작될 수 있어.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유가는 급히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미국이 과거처럼 중동 석유를 갖다 쓴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해서 미국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나 일본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란의 정치인이라면 또 다른 적만 만드는 그런 행동을 굳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당시와는 완전히 달라요. 중동 사태에 대한 유가 민감도가 과거에 비해서 매우 낮아져 있습니다. 미국이 가진 전략 비축류는 이란의 1년치 생산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데다가 셰일 혁명이 있잖아요. 이것 이후로 석유 공급은 이미 공급 초과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물론 애매하게도 이라크라는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변동성이 생길 요인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란만을 봤을 때 이란의 석유가 봉사된다고 하더라도 석유 수급에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적당히 상승해 준다면 트럼프의 표받친 텍사스의 석유 회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중동 의존도를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게 불리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일도 아닌데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저 같으면 봉쇄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해서도 그다지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혹여 이란 사태가 재발하고 국지전이 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인 이슈가 경기 사이클을 하락으로 꺾였던, 반전시켰던 예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 시기가 겹쳤던 적은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그야말로 우연이었죠. 예를 들어서 지난 1973년에 욤키푸르 전쟁, 그러니까 중동 4차 전쟁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이벤트 직후에 경기가 위축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와 정확하게 겹쳐집니다. 당시 기축통화를 구축해놓고 미국은 달러의 확산을 위해서 유가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거든요. 석유는 공군력 유지에 필수적이었고 중동의 석유 재벌과는 달러만 받고 석유를 판매하기로 단단하게 약속을 해뒀기 때문에 더 많은 달러가 시장에 유통되게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획기적으로 올라야 됐었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배럴당 1달러의 유가가 10달러까지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뭘 더 있어야 돼요? 종전에 비해서 10배의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1차 오일 쇼크가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유가 급등이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973년 경기 침체가 지정학적인 이벤트로부터 기인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결국 본연의 역할로 모두 돌아가게 된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운의 주인공 솔레이마니는 영웅처럼 세상을 지키며 장렬하게 죽었고 이란과 미국은 서로 필요한 것을 각자 얻었습니다. 이란은 본연의 악역으로 돌아갔고 미국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 죽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닌자 폭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누구든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가 더 으르렁대며 살아 있어야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